전하시는 죽어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사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단종의 신하 성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같은 지편전, 같은 책상, 같은 스승 밑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세종이 직접 이 둘은 내 자식 같다며 아끼던 그 두 사람. 성산문이 저 말을 남기고 거여령이라는 극형으로 죽던 날 그의 옛 친구는 살아남아 영의정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그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름이 맞을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한국사 최악의 배신자 5명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5명을 1등부터 5등까지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영상 내내 들고 가겠습니다. 이 5명 중 진짜 최악은 누구인가? 적에게 성문을 연 자, 아버지의 칼을 이어받아 동족을 벤 자, 부탄 자루로 친구를 버린 자, 도장 하나로 나라를 넘긴 자, 그리고 도장이 찍히기도 전에 제발 우리나라를 가져가 달라고 빌었던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무거운 죄를 졌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딱 한 명만 골라 적어주세요. 저도 5번째 인물에 도달했을 때 솔직히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일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역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7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5명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전쟁에서 진 장수가 항복하면 배신일까요? 망해가는 왕조를 버리고 새 왕조에 충성하면 배신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정도전도 배신자이고 이성계도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기준은 딱 한 줄입니다. 자기를 키워준 공동체를 자기 손으로 적에게 넘긴 자. 그 공동체가 가족이든 임금이든 나라든 그 손에 묻은 피가 자기 사람의 것이라면 오늘 명단에 오릅니다. 이 기준을 들고 13세기 고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홍복원. 이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고려사를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름은 거의 욕설처럼 통합니다. 홍복원은 원래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압록강 하구의 인주, 고려 서북면 최전방 요충지 출신이었죠.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너 순식간에 평안도를 휩쓸었습니다. 이때 인주에서 신기도령으로 있던 홍복원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열고 몽골 장수 살리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아마 단 하나였을 겁니다. 살아야 한다. 이 성 안의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세 앞에서 백성을 살리려 항복한 장수, 역사에 흔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홍복원은 몽골에 항복한 정도가 아니라 몽골의 길잡이가 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의 지도를 몽골군 손에 쥐어줍니다. 어디에 곡식이 있고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에 사람이 숨었는지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통째로 넘긴 겁니다. 그가 가리킨 마을은 불탔고 그가 알려준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수천 명의 삶을 무너뜨린 거죠. 압록강에서 개경까지 직선 거리로 약 47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길입니다. 이 길을 몽골군은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빠르게 내려옵니다.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전혀요. 길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홍보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홍보건이 그저 길잡이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 자리에 앉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려 조정은 당시 무신 집권자 최후의 주도 아래 홍보건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대순에게 대장군 벼슬을 내리고 사신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거든요. 자네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죄를 묻지 않겠네. 이때 홍보건이 한 행동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 홍보건 편에 이렇게 적혀 있죠. 보건이 필연보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고려가 보낸 선유사를 죽였다. 자기를 다시 데려가려 온 고려의 사신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마음마저 칼로 눌러버렸습니다. 홍보건이 죽인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고려사에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선유사 대장군 정의. 왕명을 받들고 서경에 간 그 사람이 홍보건의 칼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죽었다는 사실만 남기고 거기서 멈췄죠. 이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홍보건은 이후 27년 가까이 몽골에서 살아남습니다. 몽골 황제로부터 고려군민 총관이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몽골에 끌려간 고려인 포로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자기가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은 그는 고려에서 끌려온 사람들 위해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끝이 다가옵니다. 같은 몽골에 와 있던 고려 출신 왕족, 영령공 왕준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홍보건은 무당을 시켜 왕준을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죠. 이 일이 몽골 황실에 알려지자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했는지 기록은 적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됩니다. 자기를 키워준 고려를 배신하고 27년. 마지막에 그를 죽인 건 고려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충성했던 몽골이었습니다. 그가 칼날을 본 순간 무엇을 떠올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는 27년 전 그가 죽인 그 선유사 정의처럼 묻힌 곳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것. 배신자의 이름은 욕으로 남고 배신당한 사람의 이름은 침묵으로 남습니다. 역사가 자주 보여주는 풍경이죠. 자,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겠습니다. 홍보건이 처형되기 직전 어느 해의 풍경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몽골 땅 어딘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몽골 옷을 입고 몽골 말을 타고 몽골 깃발 아래 살았습니다. 소년에게 그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본 풍경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이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홍다구, 홍보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 홍다구. 저는 이 사람을 첫 번째에 놓을지 두 번째에 놓을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다구는 아버지 홍보건이 처형당했을 때 14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죽인 나라에 등을 돌렸을 겁니다. 조용히 숨거나 복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차라리 고려로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14살짜리 소년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끌려가 죽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정몰되었고 남은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한가운데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홍다구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몽골 황실에 더 깊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칼끝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아버지의 고향 고려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배신은 핏줄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배신을 가르치는 환경이 따로 있는 걸까요? 홍다구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답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1269년 고려에서 이면이라는 무신이 원종을 폐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해 고려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몽골이 누구를 시켜 고려를 압박했을까요? 홍다구였습니다. 25살의 청년이 몽골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번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는 길잡이였고 아들은 사령관이었다는 것뿐입니다. 가문 단위의 배신. 이걸 현대로 옮기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아버지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회사 임원으로 갔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그 경쟁사의 부사장이 되어 자기 아버지가 다니던 원래 회사를 합병하러 들어오는 그림. 심지어 그 회사 본사로 쳐들어가서 자기 친척들이 일하는 부서를 정리해고 하는 그림입니다. 홍다구가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에 들어와 삼별초 진압에 앞장섭니다. 진도, 제주도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한 명까지 베어냅니다. 그리고 1274년, 1281년 두 차례의 일본 원정, 여몽연합군의 핵심 지휘관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고려군을 동원하고 고려의 배를 끌어다 쓰고 고려 백성을 징발한 그 원정. 그 원정에서 죽은 고려 병사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한 사람 중 하나가 고려 출신 홍다구였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홍씨 가문이 자기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고려인이 아니다. 우리는 몽골이다. 이 한 줄을 위해 그는 자기 동족 수만 명을 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고려사 열전 홍다구 편의 마지막 평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잔인하기 짝이 없었고 고려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조선시대 사관이 한 인물에 대해 이만큼 직설적으로 쓴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 당진 면천 지역에 남양 홍씨라는 본관이 있는데요. 이 가문이 홍복원, 홍다구 계열의 후손이라는 설이 전해집니다. 물론 후손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 어딘가에 700년 전 그 이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이게 역사의 무게입니다. 홍다구는 1291년 48살에 병으로 죽습니다. 아버지처럼 처형당하지도 않았고 칼에 베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평생 베어낸 사람들의 마지막보다 훨씬 평온한 죽음이었죠. 이게 정의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역사가 모든 배신자를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만 또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연길 위를 아들이 칼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배신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굴러간다는 것, 이게 어쩌면 칼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세월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13세기에 가문 단위 배신이 가능했는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다음 인물로 넘어가도 그림이 안 잡힙니다. 당시 몽골 제국은 항복한 이민족 출신을 의도적으로 우대했습니다. 생목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골인은 너무 적었습니다.
본토 인구가 100만 명이 채 안 됐다는 추정도 있거든요. 그 인구로 유라시아 절반을 다스리려면 협력자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항복한 외국인에게 파격적인 자리를 줬습니다. 자기 고향을 칠 때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몽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었죠. 홍복원 부자가 받은 직책, 그 권력의 크기. 그건 몽골이 인정 많아서 준 게 아닙니다. 칼끝을 자기 고향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일종의 보너스였습니다. 배신은 시스템이 만든다. 이 한 줄 다음 인물을 보면서도 계속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칼을 든 배신자 2명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붓을 든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도 한 가지 결론으로 못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배신이라는 단어를 가장 무겁게 써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칼을 든 배신과 붓을 든 배신,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판단은 영상이 끝난 뒤에 내려주십시오. 세 번째 인물, 신숙주.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콩나물 옆에 놓고 키우는 그 숙주나물이죠. 흔히들 신숙주가 변절한 걸 보고 빨리 쉬는 나물에 그 이름을 붙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 어원설은 사실 19세기 이후 민간에서 퍼진 이야기입니다. 조선 정기문헌에서 숙주나물과 신숙주를 직접 연결한 기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든요. 다만 그 이야기가 후대에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긴 합니다. 학문은 별개로 민심은 그를 그렇게 박아버렸다는 뜻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종이 가장 아낀 신하였습니다. 집현전 학사 시절 신숙주는 8개 국어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유구어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언어,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서 가장 깊이 관여한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6살의 신숙주가 명나라 요동에 있던 의문학자 황찬을 만나러 13번을 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압록강을 13번 건넌 겁니다. 훈민정음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조선이 자랑할 만한 천재 학자였습니다. 문제는 1453년부터 시작됩니다.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집현전 학사들의 운명이 갈리죠.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단종 편에 섰습니다. 신숙주는 세조 편에 섰습니다. 여기서 통설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흔히 신숙주는 세종이 단종을 부탁한 신하였는데 배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세종이 임종 직전 어린 손자를 부탁한 핵심 신하는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대신들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시적으로 단종을 맡겼다는 기록은 야사에 가깝거든요. 다만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내 손자를 도울 사람들로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세종의 큰 그림 안에 있던 사람이 그 그림을 뒤집은 쪽에 줄을 섰습니다. 이 부분이 신숙주를 무겁게 만드는 지점이죠. 1456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됩니다. 성산문이 세조 앞에 끌려옵니다. 연려실기술에 전해지는 그날의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배신하느냐? 세조가 이렇게 물었고 성산문이 답합니다.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습니다. 어찌 진사 시절의 나리를 2번 임금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대답 뒤에 성산문은 거여령이라는 극형으로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동생,
아들 셋 모두 같은 날 죽었습니다. 형이 집행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람만 한 줄기 지나갔을 뿐 형장은 오래도록 고요했습니다. 이 처형장 한쪽에 서 있던 사람, 그날 세조 옆에 있던 신하 중 한 명이 신숙주였습니다. 성산문은 죽기 전 신숙주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숙주야, 너는 옛날 우리가 같이 집현전에서 숙직하던 그 밤을 기억하느냐? 신숙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고개를 떨구었을 뿐 입술 한번 열지 못했다고. 이 장면은 야사입니다. 정사에 그대로 적힌 건 아니죠. 다만 후대 문인들이 이 장면을 끊임없이 기록으로 옮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장면이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상, 같은 등불 아래에서 새벽까지 같이 책을 읽던 두 사람. 한 명은 극형으로 죽고 한 명은 그 자리를 지켜본 영의정. 이 그림 자체가 어떤 설명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쪽에 서셨을까요? 같은 책상에서 밤을 새운 벗이 끌려가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숙주는 단순한 변절자였을까요? 여기서 외부의 눈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1443년 신숙주는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해동제국기입니다. 일본의 지리, 풍속, 정치 체제를 정리한 보고서였죠. 이 책은 조선 후기까지 일본을 다루는 거의 모든 외교 문서의 기준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 측 기록의 평가입니다. 에도 시대 일본 학자들이 조선 통신사를 맞이할 때마다 신숙주의 이 책을 펼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분석한 책을 자기 나라 학자들이 교과서로 썼다는 거죠. 학자로서의 신숙주는 그만큼 정확했습니다. 신숙주가 죽기 직전 성종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 6월 21일 기록입니다. 원컨대 일본과의 화친을 끊지 마소서. 조선이 일본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이 지켜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죽고 117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물론 그가 살아있었다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에 골몰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숙주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자로는 만점, 정치인으로는 만점, 친구로는 빵점. 이 사람을 최악의 배신자에 넣을지 말지 솔직히 저는 아직도 망설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더 적어두겠습니다. 성산문이 죽고 6년 뒤 성산문이 아내와 딸은 노비가 되어 신숙주의 친척 집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부분 야사와 정사가 갈립니다. 연려실 기술 등에는 신숙주가 성산문의 아내를 노비로 받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산문의 아내 차씨가 노비로 정몰되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신숙주 집으로 갔다는 직접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 배신자의 이미지는 사실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굳어지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받은 시호는 문충. 그래 밝고 충성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호 중 하나였죠. 성산문이 받은 시호는 충문. 충성스럽고 글에 밝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300여 년이 지난 1758년 영조 때에 가서야 내려진 시호였습니다. 같은 두 글자가
한 사람에게는 살아서 왔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고 300년 뒤에야 왔습니다. 이제 칼도 붓도 아닌 도장을 든 사람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림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저는 1등 자리에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유는 5번째 인물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4번째 인물, 이완용. 이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이 아는 가장 유명한 매국노.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에 도장을 찍은 그 사람. 그런데 이완용에 대해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1909년에 이완용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완용을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한 질문이죠. 이완용은 1858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 말기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던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24살에 과거에 급제하죠. 당시 그의 글씨는 조선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설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독립문 현판 글씨를 이완용이 썼다. 이 이야기 인터넷에 정설처럼 떠돕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1896년 독립협회가 결성될 때 이완용은 독립협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친일파의 대명사가 한때는 독립협회 간부였습니다. 독립문 현판 글씨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완용 설을 포함해 여러 설이 있고 학계에서 확정된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이완용은 친미 성향의 개화파였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11년 뒤 어떤 자리에 앉을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배신자는 처음부터 배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한 단계씩 그를 그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결정적 시점은 1905년입니다. 을사조약. 우리가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르는 그 조약이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5명.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5명을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을사오적. 여기서 이완용은 학부 대신,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5년 뒤인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은 이번에는 내각 총리 대신 지금의 국무총리 자격으로 한일병합조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그 도장.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조약 체결 장소는 남산 자락의 통감관저, 지금 서울 중구 예장동 일대입니다. 지금도 그 터에는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100여 년 전 그 자리에서 나라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 직접 서보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완용은 그날 별로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약 문서에 자기 이름 석자를 단정하게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고 먹물이 스며드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나라 하나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글씨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다고 전해지죠. 이게 무서운 풍경입니다. 나라를 파는 손과 명필의 손이 같았습니다. 그가 붓을 든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나 회고에 그날의 감정을 적은 부분은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 그는 자기 행동을 후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이후 그가 받은 자기는 100작, 뒤에 후작으로 승급됩니다. 총독부로부터 받은 은사금만 15만 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약 5원이었으니
쌀 3만 가마. 요즘 쌀값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대의 일시금입니다. 여기에 매년 받는 자기 수당, 토지 수익이 더해지죠. 그의 재산은 죽을 때까지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완용은 1926년에 죽습니다. 향년 68살. 자기 침대 위에서 조용히 죽었습니다. 장례식은 경성 한복판에서 일본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조문객 중에 조선 총독이 직접 참석했죠. 그의 죽음을 다룬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는고. 장례 행렬 도중 군중이 그의 관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풍경 한 줄이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재산은 늘었고 자기는 올랐고 일본 정부의 환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출세했고 가문은 번창했죠. 다만 사람들은 그의 관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완용이 1등 배신자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뒤지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한 인물의 기록을 만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완용보다 먼저, 이완용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완용보다 더 오래 나라 파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1등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5번째 인물, 송병준. 이 이름은 이완용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완용이 차라리 점잖아 보일 정도입니다. 송병준은 1858년 함경남도 장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해 출생이죠. 그런데 출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완용은 양반가 자제였고 송병준은 평민, 그것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서울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년 송병준이 서울로 올라와 민태호의 집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민태호, 민영환의 양부입니다. 그 민영환.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 자결한 바로 그 사람이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칼로 자기 목을 그은 사람. 송병준은 그 민영환 가문의 집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하인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집, 같은 울타리 안에서 출발한 두 사람. 한 명은 1905년 자기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해에 일본의 앞잡이 단체를 만들죠. 같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송병준의 이력은 처음부터 일본과 얽혀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직후 그는 일본 외교관 곁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는 일본으로 망명하죠. 그리고 1895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꿉니다. 노다 헤이지로. 조선 사람이 조선 옷을 벗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으로 사는 것. 20세기 초반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송병준의 창씨 개명은 1895년이었습니다. 강제 창씨 개명령이 내려진 1939년보다 44년이나 빨랐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겁니다. 잠시 이 마음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자기 손으로 지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세월 자기 이름 석자를 지켜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그는 일본군 통역으로 조선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904년 8월 송병주는 유신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곧이어 일진회로 통합되죠. 일진회.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더러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자금을 받아 한국인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기자고 주장한 단체. 회원 수가 한때 수십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사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전국의 사람을 풀어 한일합방을 환영한다는 청원서에 도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이완용이 합방 조약에 도장을 찍은 건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송병준이 합방을 해달라는 청원서를 일본에 정식 제출한 건 1909년 12월 4일입니다. 8개월이나 빨랐습니다. 이완용은 일본의 압박을 받아 도장을 찍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합니다. 송병준은 압박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청원서를 들고 일본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현대 비유로 옮기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회사가 망해가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경쟁사 회장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회사를 가져가 주십시오. 인수합병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직원들 도장도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송병준이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1907년에 한 발언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매천야록, 황현의 기록이죠. 송병준이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찾아가 합방의 대가로 1억 엔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액수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송병준이 합방의 대가를 직접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은 여러 기록에서 일관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이완용이 도장을 찍을 때는 적어도 그 자리에 외교적 절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송병준은 그 절차 자체를 자기가 만들어 일본에 가져다 바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일이 아닙니다. 자발적 헌납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가 먼저 들어 올려서 받으라고 내민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이 한마디 앞에서 더 보탤 말이 있을까요? 이 말이 무서운 건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병준의 인생에서 더 무서운 건 그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병합 후 그는 자작자기를 받습니다. 뒤에 백작으로 승급되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 귀족원 의원 후보. 그가 모은 재산은 이완용을 능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송병준은 1925년에 죽습니다. 향년 67살. 이완용보다 1년 먼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조선 총독이 직접 추도문을 보냈습니다. 재산, 명예, 그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토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경기도, 전라도까지.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이 땅을 전부 추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결말이 한번 뒤집힙니다. 2000년대 들어 송병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내 증조부, 고조부 명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의 추정 가치는 시기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천억 원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2005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2007년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죠. 이 위원회를 통해 송병준 일가의 토지 상당 부분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친일파 168명의 재산, 약 959필지가 국가로 환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후손들의 환수 거부 소송도 패소로 마무리됩니다. 2010년대 대법원 판결이 결정타였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그 취득과 증여 등의 원인 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가 죽은 지 80년이 지나서 그의 재산이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팔린 토지, 추적이 끊긴 토지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돌아온 건 100년 동안 이 일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가끔 늦게 답합니다. 그래도 답하긴 합니다. 자, 5명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 5명의 마지막 풍경을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복원, 몽골 황제의 명령으로 처형, 향년 52살. 홍다구, 자기 침상에서 병사, 향년 48살 가문은 그 후에도 한동안 번성. 신숙주, 영의정으로 죽음, 향년 59살, 시우문충, 글과 충성. 이완용, 후작으로 죽음, 향년 68살, 관에 돌이 던져짐. 송병준, 백작으로 죽음, 향년 67살, 총독의 추도문 받음. 이 5줄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신자 5명 중 비명 행사한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나머지 넷은 모두 자기 침대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셋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죠.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풍경입니다. 배신은 자주 처벌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700년 전 홍복원의 이름은 지금도 욕처럼 통합니다. 500년 전 신숙주의 이름은 콩나물에 박혔습니다. 100년 전 이완용의 이름은 한국어에서 매국노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 송병준의 토지는 후손의 손을 떠나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누린 것보다 그들이 죽은 뒤에 잃은 것이 훨씬 큽니다. 이게 역사가 배신자에게 내리는 진짜 처벌입니다. 당장의 칼이 아니라 시간의 칼.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5명 중 진짜 최악은 누구일까요? 저는 송병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4명은 어떤 압박, 어떤 상황, 어떤 야망 속에서 그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송병준은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 나라를 들어바쳤습니다. 배신은 떠밀려서 하면 죄가 무겁고 자기가 먼저 시작하면 더 무겁습니다. 물론 이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5명 중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700년 전 홍복원이 압록강 앞에서 성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은 단순했을 겁니다. 살고 싶다, 내 가족을 살리고 싶다. 이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칼을 쥔 손으로 옮겨갈 때, 그 칼끝이 자기 사람에게 향할 때, 그때부터가 배신입니다. 그 한 걸음을 넘느냐 멈추느냐, 이게 인간의 평생이 결정되는 한 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한 걸음 앞에 서게 되더라도 부디 멈추는 쪽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5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고 마치겠습니다. 홍복원, 홍다구, 신숙주, 이완용, 송병준. 이 5 이름 중 어느 하나도 자기 시대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가장 늦은 처벌입니다. 당신의 1등은 누구입니까? 댓글에 이름 한 자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자리, 같은 선택지 앞에서 다른 한 걸음을 디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